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 정부 들어서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좀 의욕적으로 시도되는 편인가요? 의욕적이고 아마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것보다는 더 강도 높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뭐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고요.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이어서 어쩌면 그 이상이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바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예, 2차 공공기관 이전합니까 그러면? 해야죠. 그거는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고 그 시기의 문제인데 네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뭐 분명히 한다. 네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고려가 될 사항들이 많다. 더군다나 정치적 스케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또 이게 지방에 최근에 너무 과열이 돼서 네네. 이 과열된 상태로서는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의를 이끌어내야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좀 우리도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제 지방이 과열됐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융재정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전 욕구가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개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금융기관을 자기 지역구에 이전하겠다고 법률안을 다 내놨고 네네. 심지어 강원도에서는 한국은행 이전안도 내놨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지금 입법부의 권한이 엄청 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나 정부의 생각보다는 입법을 통해서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과열되면은 특정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그렇게 쉽지 않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네네. 어쨌든 총선을 두고 네네. 그런 현장들이 여의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은 어떻습니까? 수출입은행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산업은행 이미 국책과제로 정해져 있고 네네네. 또 그 국정과제에도 산업은행 이전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뭐 새로운 이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그럼요. 네.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 수출입은행은 아직 그렇게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건 아직 검토도 하고 있지도 않고 네네. 또 그것도 다들 개별 입법을 해야 되는 법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산업은행은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논의 단계 지났다. 네네. 예. 그러면은 부산과 전주의 경쟁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과 전주에 이제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네네네. 요즘 뭐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기금운용본부를 서울 옮긴다 안 옮긴다 하는데 네네. 이미 지방에 이전해 있는 공공기관이 직원을 한 명이라도 서울에 늘린다든지 서울에 네네. 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네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건 정말 네. 낭설이다. 네네. 우리도 전혀 모르는 얘기고 또 그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그런 입장이 아니다 지금.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국민연금에서 이제 기금운용본부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뭐 저도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지적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이런 좀 황당한 비판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일부에서 지적이 되고 또 그것이 산업은행 이전하고 맞물려 가지고 네네. 우수한 인력들이 빠져나간다 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발표를 했어요. 네네. 여의도의 금융권의 이직률하고 평균적으로 비해서 반이 되질 않는다. 네네. 그렇게 했고 운영본부가 전주에 있어서 수익률이 낮다. 이거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냥 일부 서울을 이 선호하는 언론사에 기획된 하여튼 뭐 의도 이런 건가요? 글쎄 뭐 기획된 의도라기보다는 그 네네. 얘기가 왜 나왔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공공기관 이전 절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어쨌든 중앙정부가 광역시도와 협의를 하는 뭐 단계를 거쳤습니다만은 중앙정부의 의중에 의해서 뭐 한전은 어디가 또는 뭐 도로공사는 어디가 이렇게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2차 이전을 하게 되면은 지방정부의 의견이라든가 유치운동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나요? 아니요. 지난번 1차 때도 사실은 절차적으로 시도지사들하고 계속 합의를 거쳐가면서 합의를 거쳤죠. 네. 합의를 다 거쳤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은 혁신도시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대신에 그 한전을 가져갔잖아요. 제일 큰 한전이 갔죠. 한전을 가져가면서 작은 규모의 기관을 2개밖에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런 것은 충분히 시도지사들 사이에서 합의를 거칠 수 있는 문제다. 네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지금 1차 기관처럼 그렇게 큰 기관이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학습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국정 과제에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차 때보다는 오히려 더 지방의 유치 운동이라든가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더 점수가 더 이렇게 더 많이 이제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을 두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본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또 현황 파악도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범위라는 게 네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정부 지분 30% 이상인 기업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기준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1차 때도 그랬습니다. 네. 공공기관은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풀어주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거네요. 예, 그건 기재부에서 지금 공공기관을 그렇게 정하고 있죠. 그럼 예. 지금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범위를 늘리는 게 좋겠네요. 느리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가 3월 말로 네. 세종시를 우리가 먼저 이전해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4월 3일부터 세종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전 정부 그다음에 국회에서 논의됐던 수준이 2차 이전 대상이 뭐 122개 정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직 몇 개 될지도 아직 검토를 더 하지 늘어날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많겠네요.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기초 자료를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음. 그래서 뭐 일부 KBS, MBC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네네. 예. 그건 일부 정치인들의 공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저기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그럼 KBS, EBS 등 이 방송국의 이전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사견이라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거는 예를 들어 국회가 지금 세종시에 이제 설계 들어갔잖아요. 네네. 또 대통령실도 옮겨가게 되면은 네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부분이 스스로도 가지 않겠나. 스스로도 간다. 스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네. 중요한 취재원이 지금 세종으로 네네. 가게 네네. 되는데 네.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네네. 아마 각 언론사도 거기에 대한 장기적 계획들을 어떤 기업인지 수립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공공기관의 이제 크기는 좀 작은 거지 않습니까? 2차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그럼 1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역에서의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들은 효과가 뭐 좀 1차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지역 경제에는 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더 크게 도움이 될 예, 것이다. 예. 네. 큰 기업들은 사실 자금 운용 같은 것은 지역 경제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네, 네. 그 대구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전한 공기업들인데 서울지사를 두고 있는데 서울지사가 말이 서울지사지 본사의 기능의 일부를 할 정도로 서울의 기능을 남겨둔 기업들이 있다라는 공공기관들이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맨 네네. 처음 이전할 때 네네. 서울의 잔류인원을 정해놓고 지방에 이전하는 기능을 결정됐으면 그건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네네. 절대로 뭐 몰래 더 인원을 늘린다든지 네네. 더 기구를 확대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거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고유 이제 권한이구나. 예.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기관에서 서울지사의 신규 채용 인력을 늘리다는 것도 우리가 불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저기 이제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제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 경북이 1차 혁신도시 만들 때 혁신도시를 하나로 만들고 한전이 오려고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알고 있죠. 네.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네네. 그 광주 전남은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거든요. 성공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한전 하나를 가져가면서 작은 기관 2개를 가져가고 네. 광주 전남이 합쳤어요. 네네. 그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네네. 지금 보면은 그게 이제 한전의 신규 채용 인력 중에 30%를 지금 강제 할당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전남대학 전기과에 지금 저 취직 잘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능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는 약 한 480개 민간 기업이 입주를 했어요. 네네. 유관 기업들. 그런 유관 네네네. 기업들이. 다른 데는 지금 그런 효과를 못 가지고 있죠. 역으로 대구의 이제 동구 혁신도시는 뭐 신성 혁신도시는 성공적입니다만은 경북의 김천 혁신도시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기대를 많이 했죠. 도로공사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네네네. 그리고 아마 김천으로 정해진 것도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서울에서 접근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뭐 도로공사 노조도 찬성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런 측면을 볼 때 아마 이번에 학습 효과가 있어 대단히 시도들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경북 도지사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예. 동구하고 동구 옆에 있는 경북 경산하고 붙여서 대구 경북 혁신도시를 하나만 만들자라는 안을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영암대학 총장을 했는데 네. 경산은 학원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산에 있는 대구 혁신도시에는 교육 관련 기구를 유치하자 하는 네네. 운동을 펼쳤는데 네.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막상 교육 관련 기구는 지금 대부분이 가스공사를 제외하고 나서 네. 지금 지방대학에 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지역 산업 경제의 특화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었지만은 한전처럼 그런 메이저 기업 한 방이 한 없었던. 방에. 그러나 이제 그 교육 관련 기구가 집중적으로 대구 혁신도시에 왔는데 대학으로 봐서는 참 많이 편리한 점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대구를 교육수도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로도 지정할 수도 있었고 또 그게 대구의 아마 자랑이고 자존심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 나눠보니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1차와 비슷한 수준이 되거나 해야지 과도하게 분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뭐 그런 흐름이 잡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일부 학계에서는 또 이런 비판도 제기를 합니다. 지금 네. 수도권이 벌써 뭐 52%가 인구가 집중돼 있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평가할 때 대단히 아쉬운 결정이었다. 왜 10군데나 확산을 너무 많이 했을까? 만들었다. 너무 많이 만들었다. 네. 이거를 5대 경제권, 광역 경제권을 서포트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공공기관 이전이 되었으면은 공공기관은 또 덜 불편했을 거고 인프라가 네네. 갖춰져 있고 네.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 500만에서 1000만의 다핵 구조의 경제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건 뭐 정설처럼 모든 시도도 바라고 있고 학계에서도 그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그때 한 5개 정도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네네. 광주 전남처럼 네네. 그런 지금 비판도 아쉬움도 제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 위원장님이 이제 좀 주관적으로 평가하셔도 됩니다. 대구, 부산, 울산 같은 원도심과 겹치는 곳에 들어간 혁신도시는 그나마 자리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비교적 네. 자리 잡았죠. 예, 자리 잡았고 부지가 다 팔렸고. 네. 예, 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보면은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원도심과 근접한 방법으로 가는 게 좀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부산을 보면 그렇거든요. 네. 부산이 혁신도시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시내 한복판에 들어가요. 예. 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비용도 적게 들었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었고 그땐 그때대로 또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에 열악한 그런 근무 환경, 교육 환경 이걸 구축하려면은 신도시가 한 대안이었는데 네. 세계적으로 신도시가 성공하려면은 아무리 짧아도 50년 이상 걸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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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봐서 외국 학자들은 신도시 완성은 100년이라고 네, 네. 보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굉장히 성급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 네. 한 10년 만에 신도시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한 20년 넘었잖아요. 네. 네. 이제 정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되면 뭐 주말 되면 유령 도시다는 얘기도 점점 달라질 텐데 네.
그때는 그때대로 그게 장점이 또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비좁은 사무공간에 있다가 네네. 요번에 옮겨가면은 근무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질 것이고 1인당 차지하는 면적도 넓고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그런 면으로 보면은 혁신도시도 한번 새롭게 시간이 한 20년 됐으니까 이 조닝 같은 것도 한번 재정비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네네. 뭐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국토부의 편의주의다. 반드시 물론 그렇게 지적도 하지만 국토부의 편의주의가 아니라 이전에는 기업도 그걸 원했어요. 이전하는 기업들도 원하죠. 그럼요. 네, 네. 이전에는 기업들도 지방에 가서 많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네, 많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 비싼 땅을 네, 팔아가지고 네, 네, 네.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만큼 네. 재산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국토의 편의주의지만 그 시도한테 맡겼어요. 네, 네. 혁신도시를 건설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전적으로 시도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심 한복판에 들어가면은 이 땅 문제라든가 소유권 문제, 교통, 환경, 영향 평가 문제 이런 건 굉장히 민원이라든가 귀찮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허허벌판에 신도시 지으면 솔직히 좀 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공무원들과 종사자들의 편의성을 가지고 접근했지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역 상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정부에서요. 네. 인구 예측이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네, 네. 20년 뒤에 인구가 급락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도 정원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 저성장에 빠지는 게 저는 뭐 명확한 사실이었지만은 사실 20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로 한 대책이 정부가 없었습니다. 인구 예측이 없었군요. 없었죠. 네, 예측은 발표는 됐죠. 네, 네. 왜냐하면 2000년에 태어난 아들이 2018년 되면 대학생이 되는데 네, 네, 네. 그 통계가 제가 그때 대학 총장을 하고 있어서 네, 잘 네, 알죠. 네, 네. 그때 참 요즘 생각에 많은 반성이 되는데 교육부가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때죠. 예, 예.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래도서는 안 되겠다. 그때 대학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네네. 사립대학 중에서. 네, 네.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대학 총장들 대표들 한 20명 와라 해가 네, 네. 무제한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명쾌하게 오늘 총장들 뜻을 따르겠다. 이제는 정부에서 개입을 안 할 테니까 네, 네.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대학이 망하든지 네, 네. 이건 대학의 책임입니다. 네,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원이 지금도 하나도 안 줄었거든요. 네, 네. 뭐 중간에 몇 차례 대학 정원을 줄였지만은 네, 네. 그때 우리가 좀 강제적으로라도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면은 네, 네. 오히려 대학 저출산 문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이 연착륙할 수 있었지 않겠나. 네, 네. 이런 아쉬움도 들어요. 아. 그때 우리가 토론을 하고 같이 그 당시 청와대에서 했던 그때 총장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봤어요. 네, 네. 그때는 왜냐하면 20년 뒤에 얘기니까 대학으로서 그렇게 답답할 일이 없었습니다. 학생 모집하는데 뭐 2대1, 3대1 되는데 네, 네. 당장 줄이면은 키우는 대학을 규모를 줄일 때 대학이 젊어져야 될 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네, 네. 그 단기적으로 봐서 대학이 그게 바람직하지 못했죠. 네.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는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저출산 문제도 그렇거든요. 네, 네. 우리가 1960년도 가족계획협회를 만들어가지고 네, 네. 셋 낳자 하다가 둘 낳자 하다가 네. 하나로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1996년까지 가족계획협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까지 있었습니까? 그럼요. 학교 출산율이 그때 이미 출산율이 제법 떨어졌을 텐데. 1.5단계인데 야. 우리가 83년에 학교 출산율이 2.0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말고 줄기차게 가족계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거기에 대한 참 아쉽다 이게. 제 생각에는 예측은 했을 것 같은데 대응 방식이 좀 늦은 거 아닌가요? 늦었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유학을 2005년에 갔어요. 네, 네. 그때 제 나이 또래 교수하고 이제 저는 우리말을 가르치고 저는 그 교수님한테 일본을 네, 배우는데 나는 둘째를 일본에서 출산을 했어요. 네, 네. 그건 5이더라고 얘가. 예, 예. 근데 당신 야만인이라고 그랬어. 땅이 좁은데 애 그리 많이 나가 어떻게 할 거냐고. 일본도 그때 선진국이고 그 산화 제한 정책을 이미 중간에 한번 했을 텐데 일본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고요?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특이한 나라인데
출산 장려 정책을 줄기차게 펴왔어요. 이야, 신기하네. 그때 유학을 가니까 첫째 애한테 제 기억에 한 달에 한 50만 원 네네. 육아 수당을 주더라고. 네네. 그럼 임신 판정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무료예요. 유학생한테도. 네네. 둘째는 돈이 더 많아. 네네. 셋째쯤 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네네. 출산 후에 바로 정부가 보육을 책임져 줍니다. 네. 물론 소득에 따라서 비용 지불은 다르지만 그런 정책을 펴왔어요. 그때 그 교수가 웃으면서 너 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빨리 망할 거다. 그때 내한테 기억이 생생한데 너 학교 출산율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둘도 애 놓지 않는데 어떡할 네네. 거냐고. 프랑스를 봐라. 네네. 프랑스도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필요한 노동력을 아프리카에서 이민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 문제들이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많죠. 거예요. 다민족 국가가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출산 문제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이 이루어지고 문화가 개인주의로 흘러가면 할수록 저절로 출산율이 떨어진다. 인구가 자원인데 네네. 우리 교수들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면서 5을 키우더라고요. 근데 인구가 자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개발 시대라는 것이 개발 국가론이지 않습니까? 개발 국가론 입장에서는 인구가 자원이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왜 산업 제한 정책을 그렇게 강력하게 했을까요? 60년대는 사실 올림픽에서 먹고 살기 어려웠잖아요. 네네. 그때 박 대통령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정책을 폈습니다. 제가 1979년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입사를 했는데 네네. 77년, 78년에 임시행정수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네, 물론 안보적 측면에서 대전으로. 공주 쪽에. 네, 공주 쪽에. 네. 그래서 그 백지 계획하는 걸 봤는데 그 백지 계획을 보면은 그때 토지 공개념을 적용을 해놨어요. 네네. 그리고 제2차 국토종합개발 수입하는데 아무리 많아도 한국의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서면 안 된다. 목표 인구가 그렇게 되죠. 네네. 심할 때는 하루에 7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났어요. 수도권에. 그럼요. 그래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성장의 밑거름은 됐죠, 사실은. 네네. 농촌에서 새벽밥 먹고 중앙선 타고 대구 경북은 전부 와서 청량역에 내려서 숭인동 지역에 판잣집 짓고 살고 네네. 이런 인력들이 산업화의 중추적인 세력 역할을 했지만은 그때부터 가족 계획을 같이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지역 개발, 국토 개발에 대한 전문가를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1978년 10월에 국토개발 연구원도 만들었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 2005년에 제가 총장이 부임하니까 셋째에 대한 학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 대학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둘째까지만. 둘째. 네. 그래서 90년대 말에는 의료보험도 애가 셋 놓으면 셋째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됐습니다. 쌍둥이 나도 안 됐어. 첫째 있고 둘째가 타이밍을 너무 놓쳤네요. 최소한 거의 일본하고 비교하자면 한 20년 가까이 타이밍을 놓친 거네요. 놓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야. 그래서 일본은 제가 그 일본 정부를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개발도상 국가의 그 출산 억제 정책을 주도하는 부서 유네스코예요. 네네. 거기 분담금을 80% 일본이 냅니다. 그러면서 저거들은 출산 장려 정책을 폈어. 아주 특이한. 그래서 그런 논쟁도 좀 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산하 제한 정책인데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도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미국처럼 이 다문화 모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본처럼 이 출산 정책을 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찍히겠습니까? 이제 제일 좋기는 일본처럼 지금이라도 출산 장려 정책을 펴서 우리 가지고 있는 민족의 구성 분포를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지만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도 없고 시차의 문제가 생기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출산율 2.0 이상으로 올해부터 올리자. 네. 실제로 올린다 칩시다. 네. 이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 건 18년, 20년 뒤에요. 네. 네. 그럼 20년 공백은 누가 노인들을 위한 네. 복지비 부담을 누가 하느냐. 네. 이 사이는 결국은 다문화 국가로 가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제일 가장 이상적인 것은
땅의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줄면서 네. 삶의 질이 확보되는 그런 삶의 체계가 구성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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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것에 가기 전 단계 과정에 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확대 성장기에 있었던 고도 성장기에 확대 지향적 정부, 네. 확대 지향적 복지 정책, 네.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는 급감한 돼 있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걸 부담을 하느냐. 음. 그럼 결국 20년 동안 갭을 메꾸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노인 노동의 획기적인 전환. 노인들도 뭐 한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수준의 이 근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들이라든가 지원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성과 연결시켜서 가능할까요, 혹시? 그것도 뭐 한 대안인데 네네. 그것도 갈등을 유발시키더라고요. 청년들하고. 청년들하고. 그것도 뭐 노인들의 노동력을 지금 60세, 65세 돼 있는 정년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것도 하지만은 쉽게 할 수 없는 정책이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인구가 우리나라 OECD 국가에 비교해서 입직 연령이 오전이 높아요. 인구가 적으면은 한 인간의 노동 생산 기간을 늘려줘야 되잖아. 네네. 네? 네네. 근데 우리는 6년이 짧단 말이에요. 5년에서 6년이. 그거는 늦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늦게 편입되는 것도 있고, 일찍 그만두는 것도 있고, 일찍 그만두는 겹치네요, 것도 그게. 있고 그 입직 연령을 가질 동안에 우리는 군 복무 남학생의 경우에는 2년 네. 이거 강제적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학제가 초등학교 입학 연도도 외국보다 높고. 늦은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네. 우리가 입직 연령을 3년을 땡기면 인구 증가 30%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박순애 장관이 던졌던 취약 연령 네. 땡기는 문제 같은 건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었다. 네. 참 아쉬운 아젠다였다 이게. 아니 근데 그분은 던지는 방식이 이제 좀 문제였던 거고 사실은 장관이 잘릴 정도였으면은 그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 좀 논쟁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잘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저는 아쉽다. 네. 저는 그 문제를 굉장히 대학 총장할 때 정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금 균형발전위원장이 정부에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을 떠나서 네. 이거 보육, 네. 돌봄 네. 이 과정이 네. 합의가 되고 네. 이해관계도 조정이 되면은 또 취직 환경이 엄청나게 급변하잖아요. 네. 공대는요 남학생의 경우에 4년이고 군에 갔다 2년 오면은 못 써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닐 때 170학점이었어요. 지금 120학점이고 네. 길어봐도 140학점. 네. 그래서 4년씩 왜 붙들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병성교육 체제를 더 완비를 시켜놓고 빨리 급변하는 또 직업에서 생명주의가 엄청나게 땡기는 네. 이렇다면은 빠른 입직 연령 이것이 더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는 평생교육 체계가 안 되면은 네. 급변한 취직 환경에 대비할 수가 네. 없잖아요. 정말 지금 늦었지만은 이 문제는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에서 여의도에서 이 정치적 공론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여의도 국회가 정말 미래가 있는 거냐. 국회의원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공부를 안 하는지 좀 네. 알아야 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제가 그래서 뭐 그런 문제는 국회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그 부분은 네. 오히려 정치권에서 반대할 것이 이용할 것이 아니라 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생각할 만한 기본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찬성했어요 그때. 네. 근데 그게 물론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풀어야 될 문제가 유치원 문제라든지 지금 대학의 학생이 미달이라 그러면 벌써 20년 15년 전에 유치원부터 미달되고 온 거예요. 네. 그럼 유치원은 지금 1,200명 있던 학생이 뭐 50명 대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사립학교 유치원이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얼마나 크게 기여를 했어요. 공립이 못할 때. 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줬어야 하거든. 네. 뭐 그런 걸 유아학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참 공론화가 필요한 아젠다였는데 참 아쉽다.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저 개인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
저는 이제 어떤 좀 재미난 생각을 해보냐면요. 과거에 이제 뭐 개발 독재 시대 때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경제기획원 같은 기획 파트가 있어가지고 국가를 중장기적으로 좀 총괄적으로 보면서 하는 그런 좀 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들고요. 이제 독일의 예를 필요하죠. 들자면, 독일의 예를 들자면 경제현자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로 치면은 뭐 국정자문회의 이상의 자문 이상의 기능을 해요. 자문 이상을 기능을 하는데 진보 보수 여야 망라하지 않고 전직 총리들이라든가 전직 이제 정치인 중에 굉장히 이제 학식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이제 선출이 돼 가지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종신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네, 예를 네. 들어서 우리 미래를 설계를 할 때 지금 우리 정부도 고도 성장기 때 설계된 정부 조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네. 국회도 같잖아요. 정치 네, 네, 구조가. 네. 근데 앞으로 저성장 문제, 저출산 문제, 또 패권주의, 이데올로기 정치가 아니라 국제 정치 질서가 전부 자국 보호주의잖아요. 자기 우선주의를 하죠. 네. 이런 거는 피할 수 없는 전제란 말이에요. 현실이, 네. 자, 그럼 이런 국제 환경이 됐을 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 살림을 이끌어가고 규율을 정해야 될 이 국가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네. 이거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음. 이런 것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 네. 그렇다면은 고도 성장기 때는 큰 정부였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시장 실패가 워낙 크니까 네, 네. 거기에 엄청나게 개입을 네,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큰 정부 상태로 우리의 오늘까지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그 공헌도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 네, 네. 인구도 많이 줄게 되고. 네, 네. 장기간 저성장이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중앙정부 국가는 네, 네. 강하지만은 민첩한 정부가 좀 돼야 돼요. 민첩한 정부. 민첩한 정부. 네. 뭐 작지만 강한 정부가 아니고 네. 좀 민첩해야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인구 정책의 그 타이밍 놓친 것도 비슷한 예. 맥락이네요. 그렇게 가고 정말 지방 정부가 이제 네. 국민들의 삶 하나하나를 돌봐줘야 되니까 이건 큰 정부로 가야 된다. 네, 네. 예? 그래서 강하지만은 민첩한 중앙 정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보살펴주는 큰 지방 정부. 네. 이거에 대한 우리 고민도 이제 해야 될 때다. 네. 늦었죠 이게. 늦었죠. 예. 위원장님 그래서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우리나라의 물론 계획경제체제, 관주도적 경제체제에서 가능했지만은 중간에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으로 바꾸고 국토계획 10개년 계획했다 지금. 근데 이 계획이 전부 다 없어졌거든요. 네. 국토계획도 뭐 상징적으로 네. 국토건설 종합계획법부터 20년 계획으로 되고 경제개발 계획은 없고 우리나라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중기 계획이 없어요 전부.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이 통합되는 지방시대법에 네. 네.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제. 그거는 광역시도의 그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예, 그것도 포함을 접근성이 하고, 있는 예. 건가요? 그리고 각 부처과도 받아들여서 네, 네.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 정부의 중기 계획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네, 네. 거기 따라서 재정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된다면은 네. 그래서 지금 중기 이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좀 더 정부와 지방정부가 더 협력 체제로 해서 이 계획을 우리 정부가 좀 중기 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네. 그 활용 가치가 더 높은 계획으로 만들려고 완성도를 지금 더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근데 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뭐 여야의 특별한 반대나 이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반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돼야 되는데 이 현장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인가요? 특별히 뭐 수도권 의원들 누가 나서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게 속도가 느려졌어요. 원래 네. 이번 2월 중으로 네. 네. 행안위에서 이제 법안 소위까지 거쳐서 3월에 본회의 가겠다고 행안위 내에 여야 의원들은 합의를 봤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정부 안도 있고 또 그 야당 의원들하고 여당 의원들이 또 네. 공동 발의하는 안도 있고 네. 좋은 안들이 네. 있어요. 네. 그건 뭐 서로 그렇게 결정적으로 무슨 뭐 정치적 쟁점이 있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지방에서는 숨이 꼴깍꼴깍 지금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대단히 네. 기대가 큽니다. 네. 특히 네. 그 법안에 담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에는 지방의 기대가 엄청 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첫째 회의에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좀 통과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3월 중으로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정치권에도 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일을 좀 해봤지 예. 않습니까? 그때 균특법을 박근혜 정부 때 많이 후퇴시켜 놨더라고요. 예.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좀 굉장히 열심히 예. 했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킬 때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협조를 많이 줬습니다. 울산하고 부산에 있는 의원들 제가 많이 만나러 다녔거든요. 그분들이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지방과 수도권의 일이 대립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나서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분권 문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나 저는 제일 아쉬운 게 균형 발전 측면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였어요. 쓸만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거는 지금 정부는 이제 못 만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부도 그거 못하죠. 그래서 그게 뭐 적폐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지방 정부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두 가지예요. 우리 지역이 좀 특화됐으면 좋겠다. 근데 국가 부처에 공모과제를 하다 보니까 특화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뭐 반도체 하나 가지고 모든 시도를 다 달라들고 있는 실정인데 또 하나는 대기업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창조경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CJ는 서울의 문화를 발전시킨다. 삼성전자는 대구 경북을 한다. 롯데는 부산을 한다. 네이버는 강원도 한다. 카카오는 제주도다. 이게 전부 특화 산업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전제하는 계획이 짜여져 있었는데 대기업도 뭐 그렇게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틀 속에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됐으면 정말 지방의 모습이 달라졌을 것이다. 예? 엄청나게 달라졌을 텐데 이 탄핵 정국 맞아가고만 대기업들은 잘 됐다고 다 철수해버리고 지금 사무실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참 아쉽다. 그렇죠. 제일 아쉬운 정책이 저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와 있을 때 행정구역 개편. 이거 좀 왜 과감하게 못했을까. 그때 나와 있었던 42개의 지방자치계층구제를 중충제로 하지 않고 40몇 개로 했으면 지금 광역경제권 형성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건데 그거를 선거를 해가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자.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도농통합형 뭐 광역 시만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안 되니까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놨다가 이명박 정부 때 시행을 하게 되는데 5+2 광역경제권 대안으로 내놓은 건데 행정 통합이 안 되니까 이거 뭐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MB 때 경제생활권역, 그다음에 박근혜 때 그 생활권역. 그럼요. 이게 전부 다 행정 통합이 없이는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방으로서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었는데 참 정말 아쉽다. 그 지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초광역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명 5+2. 5+2인데 근데 이제 메가시티인데 그게 행정 통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겠다. 아마 예를 들자면 부울경이 합쳐지면은 부울경에 있는 중앙정부 기관들을 시도에 다 주겠다. 합치기만 하면 뭐 그런 이야기였었거든요. 재정도 플러스 알파에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뭐 저기 중단됐나요? 아니면 연속선상에 있나요? 지금 논의를 이제 부울경에서는 초광역 이거 뭐 의미 있겠나. 행정 통합 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초광역 행정 통합이죠. 최종 목표는. 최종 목표인데 그것도 바로 들어가자는 얘기인데. 참 아쉽죠 그것도. 그것도 지역 정치인들 때문에 안 되죠. 그럼 대구 경북도 그래야 되잖아요. 대구 경북은 사실은 뭐 행정 통합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매듭이 못 지어버리고 단체장이 바뀌니까 뭐 완전히 판이 뒤바뀌어 버렸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양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 숫자 문제, 그다음에 이 공무원들의 숫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은 행정 통합하면은 아이고 그럼 정치인 숫자 줄겠네, 공무원 숫자 줄겠네 이렇게 기대치를 가지는데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생존 방어 논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나왔는데 정말 이제 인구 중심의 국회 구성. 이건 좀 심각한 문제를 자아낸다. 이번 대선을 보고 이번 당대표 선거도 전부 수도권만 의식을 해요. 인구 11.8% 면적에 52% 살고 있으니까 인구 중심의 대표성이 정말 이게 정말 대표성을 가진 거냐. YS 때 행정구역 개편에 또 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때 북한 행정구역 개편했습니다. 네, 네, 통일 시대를 대비했을 때 네, 과연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하고 재원을 배분하고 공동체 규약을 정하는 국회가 헌법 네. 개정한다면은 네, 네. 인구 기준으로 하겠나? 북한이 응하겠어요? 동의하지 않죠. 인구가 동의하지 작은데 않죠. 절반밖에 안 예. 돼요. 그걸 대비해서 우리도 그럼 행정구역을 늘려서 행정구역 단위의 대표성을 인정할 거다라는 예측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행정구역 개편안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의 구조에 모든 걸 수도권만 의식하는 이런 구조에 나머지 88%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원제로 해서 미국처럼 지역 면적 대표성. 대비 지역 대표성을 가지든지 네, 네. 그래서 헌법 개정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구조로 가능하거든요. 저는 정치권에 요구를 하는 것이 직능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이제 좀 지역별 비례대표제 이거 좀 보완하자. 뭐 예를 들자면은 200명은 지역구에서 뽑고 나머지 100명은 대광역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지역 수 단위로 있고 뽑아버리자. 뭐 지금 이런 하고 있는 아이디어가요? 비례대표제 예, 예, 예. 비례대표제도 그거를 직능별로 하지 말고 네, 네. 지역별로 하면은 네, 그래 보완할 수가 있다. 네, 네, 네. 이건 정말 불공정한 게임이다. 음,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공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예, 네. 인구 11.8%가 우리 삶을 전부 결정을 좌지우지한다. 땅덩어리 11.8%. 땅덩어리. 네, 네, 네. 미국 상원은 크든 적든 전부 2명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음, 뭐 헌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현행 틀 속에서도 네. 그런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정당이 있으면 저는 거기 개인적으로 거기 투표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인구 소멸 예. 이야기로 쭉 넘어왔는데 우리 이제 대학 총장도 하셨잖아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 닫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지역의 인구 소멸이 심각한데 이거는 좀 해결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도는 뭐 다양하게 접근돼야 된다고 봐요. 네. 우선 제일 시급한 거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현 재원 체제와 대학 수를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신의 한 수가 나와도 해결이 안 된다. 네. 어떻게 사람을 갑자기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럼 결국은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돼요. 아 그럼 사립학교 이 그럼요. 재단 법인들이 그거는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설립자라든가 재단이 그 이익을 환수해 갈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폐교를 하게 되면은 법인이 전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하면은 정부에 다 귀속이 국가로 돼요. 귀속되죠. 뭐 그건 맞는데 노무현 정부 때 우리 한시법이 있었어요. 네. 네. 공로금으로 네. 기본재산의 30%를 설립자에 도와주는데 네. 그때는 대학들이 이렇게 절박하지가 않았어요. 네. 정원을 다 채울 수 있어서 네. 시골에 있는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들이 문을 닫은 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면단에 가면은 사립학교들이 많은데 네. 사립학교에 뭐 예를 들면 학생 10명에 교직원 20명, 30명 있을 수가 있고 있어요, 네. 실제로. 네. 그 학교가 유지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강제적으로 폐교를 못 시킵니다, 저게. 네. 네. 모집 중지하고 학교 법인은 계속 존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뭐 다른 공익법으로 진출하게 한다든지 네. 이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는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게.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역 인구에 맞게 대학 스스로 달라져야 되죠. 네.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게 대학의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이 혁신이 돼야 되는데 학생 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수준의 문제가. 네. 네. 전에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에서 구분을 한다면 수능 2, 3등급을 뽑았다. 2, 3등급을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방법과 교육 과정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그 학과들이 8, 9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교육 방법과 교육 과정이 달라져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최저 학력 기준, 네. 네. 대학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왜냐하면은 성적에 의해서 이제 걸러지는 장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또 그 특수교육 대상자들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네. 그럼 대학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중고등학교처럼 교육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은 전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학 스스로가 혁신해야 되죠. 교수도 교육 방법도 달라지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달라졌는데 네. 교수는 그대로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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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 그럼 교수들이
원론적인 이론과 학문 중심보다는 기능적인 접근들을 아니요, 기능적 가르쳐야 접근도 된다는 이 그렇고 말씀이에요, 그죠? 최저학력 아이들을 네. 지 몫을 다할 수 있는 인간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음, 왜 학생으로 뽑은 이상. 그렇죠. 네.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과도한 뭐 이론 가르칠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이론도 없습니다. 걔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해줘야 맞춤형 되죠. 수업을 이제. 해줘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뽑지 말든지. 네, 네, 네. 그러나 대학으로 와서는 재정 문제와 연계돼서 다 뽑는단 말이에요. 네, 네. 뽑아놓고 그냥 옛날 하던 식으로 네, 네. 옛날 과거의 학생 수준으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준으로 그 수업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네, 네. 이거는 뭐 수도권 대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네. 서울대학도 학생들 수준이 떨어져가요. 네, 네. 왜냐하면 모수가 줄어들었죠. 아, 그렇죠. 그걸 지금 지금 인구가 그러면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대학들이 다 놓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네. 이번에 우리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에 교육특구라는 걸 두는데 네, 네. 이 교육특구의 내용이 보육과 돌봄을 정부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자. 네, 네. 그래야 경력 단절도 안 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음. 또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게 사교육비 높은 사교육비 네, 네. 이것 때문에 애를 가르치기 어렵다. 그럼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춰서 사교육비가 안 들게 한다든지 네, 네.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네, 네.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학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뭐 100%가 대학생이 이제 될 수 있는 구조고 네, 네. 또 고령자들도 평생교육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일반 대학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게 대학이지 이제는 일방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대학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이 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네, 네. 역량을 배양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만 역량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네, 네. 대학도 이제 역량 교육 중심을 도입해야 되겠다. 네, 네. 그걸 엮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바뀌려면 교육 문제는 뭐 2년 문제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네, 네. 특정한 자치단체가 한번 해봐라. 네, 네. 다 풀어주겠다. 그럼 정부 지정해. 이게 교육자유특구거든. 그럼 또 교육자유특구에는 그 지방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그 지방대학에도 갈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은 요즘 지방대학 육선법이라는 제도 올해부터 의대를 목숨 걸잖아요. 지금 네, 의대 네. 가려고. 네, 네. 이제 지방 의대는 지방 그 지역의 고등학생이 아니면은 40% 이상을 무조건 강제로 뽑아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비율을 또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높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학력 수준이 낮아질 거다. 그러면 그 교육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 대학을 도와줘야 되고. 네, 네. 그러면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 네, 네. 간호대학, 네. 물리치료사, 방사 이 인기 있는 학과들이에요. 네, 네. 이래 되면은 아마 인구이동이 일어날 거다 이거. 그거 괜찮네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설계해봐라. 그래서 네. 교육청과 지방정부와 대학이 협력체계로 가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지방에 일자리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했고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했는데 위원장님 이야기는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게 아주 특화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국정과제 보고에 이래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균형 발전의 요체는 교육이다. 네, 네. 이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뭐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교육 개혁이 없이는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역으로 이런 것도 필요하지 그리고 또 않습니까? 균형 발전이 저출산 문제에 가장 큰 효과 있는 정책일 거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저래 앞장서서 지방화하는 정책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육 문제 때문에 서울에 몰려왔고 네, 네. 도시에 몰리고 네, 네. 또 교육 문제 때문에 아예 안 낳고 네, 네. 정부가 애서 외면했어요. 네, 네. 이거를 어느 과거 정부도 교육 정책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와 불균형 발전 문제를 태클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정부는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효과 있을 것이다. 왜 엄마들이 국제학교 보내려고 제주도 이사 가고 네, 네. 영재학교 보내려고 지방에 가서 하숙집 방어도 놓고 엄마들이 애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고. 이제 이런 현상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중학교 이상 졸업생 한다면 이사 가지 않겠어요? 네, 네. 이제 그런 정책을 교육 자유특구라는 걸 가지고 해보자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다른 전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역이 특화가 되려면은 수도권이 유니버설하게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좀 존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권이 다 해버리고 지방에 같은 것들이 특화된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그걸 하지 지방 가서 특화된 일을 하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네. 우리가 수도권의 경제에 제재를 가하고 네. 그 상대적으로 상처를 떼가오다시피 네. 지방에 가져오면 된다고 네. 생각했던 것이 네. 지금까지 균형발전 그렇죠. 정책의 핵심이었어요. 네. 그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우리는 그 시기가 벌써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지났다. 그럼 왜냐하면은 민간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지금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돼버렸어요. 이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예. 게 공공의 영역을 수도권에서 빼가더라도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불만이 없을 거라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네, 네. 민간 기업을 강제로 빼준다든지 그럴 수는 없죠. 예, 수도권에 제재하는 것보다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의 영역은 이 공공재잖아요. 예, 예, 예. 이거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설령 비용이 더 들더라도 네, 네. 이건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는 서울에 있는 기업들 쫓아내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네. 그거는 민간인데요. 그거는 민간의 영역이 민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네. 또 서울의 경쟁력도 우리 국가 경쟁력이고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돼서 지금 아마 그냥 두더라도 서울에서 기업 활동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일부 네. 업종 네, 네.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높은 지대 일본에서 2배, 3배란 말이에요. 물가 높죠. 금융 외에는 뭐 서울 시내 금융 IT 바이오 이 정도 외에는 서울 시내에서 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이거는 저절로 세제 혜택만 좀 간격하게 그게 우리 기회발전특구인데 네, 네. 기회발전특구는 일정 면적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데 국세 감면이 없었어요. 네, 네. 이건 국세 감면이 뒤따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가압승계 상속세라든지 네, 네. 이런 법인세보다가 더 강한 정책을 펼 수 있고 파격적인 세제를 한번 해보자. 이게 기재부는 엄청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지만은 이게 쓸 수 있는 마지막 제도가 아닌가. 네. 지방을 위해서는. 네, 네, 네. 그래서 정부 안으로 국회에 넘길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결심하니까 기재부가 따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기회발전특구는 네.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 네. 유통 기업이 필리핀이나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안 되는 기업이 네. 수도 서울에 못 들어오죠.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오죠. 그럼 풀어줘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해. 음. 왜냐하면은 높은 지도의 물가에 어떻게 견뎌? 네. 그게 이제 기회발전특구로 갈 수 있겠다. 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국회 넘어가 있는 것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이 단순히 위원회 운영하는 절차법이 아니다. 네. 그게 네. 중요한 교육자유특구하고 기회발전특구가 프로젝트가 들어있는 부분. 교육과 경제에 경제가 대해서 집중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취지가 중장기 포함되어 계획을 있는. 바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면은 그 법이 통과되면 근거로 해서 산업부는 지방투자 촉진법을 개정할 거고 네. 제정을 하고 네, 네.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권 법률을 네. 만듭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가 바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문기구로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기구는 형식은 자문위원회인데 실제 안에 내용을 들어보면 50% 이상의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뭐 개별 특별법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집행권이 있기 집행 예산이 있잖아요. 예, 또 심의 의결권도 가지고 심의 그래서 의결권이 있으니까. 부처가 구속을 받기 때문에 네, 네. 그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음. 그래서 이게 다른 대통령 자문기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네, 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같은 데는 일부 지사님들이 그래요. 이거 빨리 안 되니까 투자를 늦추고 있다. 이 법 네. 통과되면 하려고. 네, 네. 뭐 이런 지적도 하고 또 거기 특색이 하나가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에 민간의 펀드레이징이 안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잖아요. 지역개발하는데 누가 뭐 산업단지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 하는데 네, 네. 증권회사들이 투자금 모으는 거 봤습니까? 안 해도 되니까 안 했던 거 정부가 했죠.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네. 투자자금 모으기가 되게 어려워. 네, 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오지 제도라고 해서 이게 민간이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장기간 10년 정도 미국은 투자를 하면은 네.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어. 그래서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을 때 민간 투자 재원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이루어보자 하는 그런 획기적인 제도를 담고 저는 있어요. 우리나라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방산단 분양사업 이런 것들을 개발업자들이 합니다. PF 이렇게 해서 다 하거든요. 근데 지방 정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민간 은행이라든가 투자들을 하죠. 투자 당연히 하죠. 예, 우리나라는 하죠. 그래서 그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저기 경제 제도가 성행됐는데 작년 11월에 제가 그 제도를 고안한 사람을 초청을 했더니만 이 네. 양반은 뭐를 기대를 하고 있냐면은 네. 남북 통일됐을 때 네. 북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는 오지 제도다. 오지도다. 세계 자본을 끌어들 수 있다. 네네네. 그 사람도 벌써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아, 재밌네요. 일단 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 법 개정의 전망과 개정되고 난 이후에 균형발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적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방시대위원회는 예전의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의 기능이 전혀 합쳐지는 다르다. 네. 그래서 또 역대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이 정부는 가치의 문제로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네. 차별 금지로 접근하고 네. 있다. 그게 공정의 네. 문제. 그래서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 권력을 지방 분권을 통해서 네. 권력의 공정성을 확보를 네. 하고 또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에서 네. 균형 발전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국토 공간의 공정성을 확보하자. 네. 이런 가치적 접근을 함께 할 수 있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다. 그래서 일부는 왜 두 개 조직을 합치느냐 그러는데 네. 분권과 균형 발전은 분권을 통해서 지방이 자생력을 가지고 영향을 갖춰야 균형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심지어 대통령이 이걸 요구를 하고 계세요. 시도지사들이 네. 미국의 주지사들처럼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도 혜택을 주고 네. 땅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권한 주자. 네.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중앙지방협력회로 시도지사님들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시도지사님들이 뭐 무슨 업무를 주십시오, 뭐 어떻게 그런 지역적인 얘기보다 틀을 바꾸자. 네. 그래서 지사님들 보다가 내가 더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분권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지방정부를 부르자. 네. 요새 지방정부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상징성이 대단히 큰 네. 그런 용어들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우동기 위원장님 모시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경제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꾸고자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